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51페이지 유형자산부터 보도록 합시다. 유형자산은 자산회계처리 규정에서 시험적으로 역시 금융자산, 재고산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이 단원이 유형자산이 돼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KIFRS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유형자산이 뭘까? 자서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할 수 있죠. 그러면 유형자산 하면은 재화의 판매, 영역의 제공, 임대, 관리활동.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연히 유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 물리적 형태가 있으며, 한 회계기간,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이 기대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 형태가 있으며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이 기대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정의와 더불어서 이런 유형자산의 특징으로 정리하는 게 유형성이 있죠. 그러면 유형자산 하면은 재판매 목적, 목적이 아니죠. 재판매 목적이라면 재고 자산이 되니까, 그러면 재판매 목적이 아닌 꼭 기억해야 할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형자산 하면은 장기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기성 자산에 해당되므로 특히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되죠. 감가상각 대상 핵심이죠. 다음에 당연히 유형하니까 물리적 형태가 있겠죠. 형태가 있고, 특히 유형자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융상품 유무로 구분했을 때 정리하면서 비금융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 이유는 유형자산은 실물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금융자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론 비화폐성 자산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장기성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이 되지만, 이 장기성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을 때 비유동산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이런 유형자산의 특징을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 재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장기성 자산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 그 다음에 비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유형자산의 한번 분류를 한번 보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항목은 크게 구분해 보면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리고 설비자산, 자산이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고, 기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설비자산 하면 통합 항목으로서 설비자산은
건물, 그리고 구축물, 기계장치를 통합해서 설비산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유형사는 장기성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데, 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는 영구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 하나에 임시 개정의 의미가 되니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설정한 과목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건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임시 개정 의미가 되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감가상을 먼저 정리한 이유는 토지가 뭐냐, 건물이 뭐냐는 뭐 쉽게 정리되는데 설비 자산에 구축물이 있죠. 이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들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담장, 정원 설비 이런 경우가 구축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담장, 정원시설, 선거 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들이니까 토지 원가에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 구축물 개정에 대해서는 자 토지는 영구적이 되기 때문에 감가 대상이 아니지만 구축물로 별도로 정리한 이유는 구축물 등은 반영구적이다 그 말. 반영구적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가격에서 구축물 개정을 별도로 설정해서 회계 처리가 있는데 왜?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하면은 물론 자 건설과 관련한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경비 등을 해당하는데 건설했습니까?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되 건수인 자산에 대해서는 도급액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 도급액.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에는 차량 운반구라든가 선박 등이 유형 항목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우리 항목과 구분해서도 유형 자산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의 분류의 의미에서도 정리하지만은 항상 영업활동 목적을 바탕을 두고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을 여러분 확인 문제 하나 보시고 이제 회계처리 핵심으로 가는데 이런 유형 자산에 대해서 인식과 측정, 유형 자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 기록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화폐 금액을 부여해야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 이 유형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최소한 표시할 항목이 되는데 이런 인식학에서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충족요건이 있죠. 자산은 경제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져.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항상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화폐 금액을 위해서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유형산업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당연히 이런 유형산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는 저는 최초로 인식하는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원가로 측정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원가로 측정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원가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원가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원가의 구성 요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사는 원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원가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입가격, 유형선의 구입가격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원가가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게 관세 등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산을 하는데 이 관세 등에서도 특히 취득세, 자, 취득세 등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자, 물론 여기에 자, 이 관세 등의 취득세 등 포함하는데 주의할 것, 취득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 되는데 아무리 등이라 그래도 보유에 따라 내는 세금인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현금 할인의 의미에 매입 할인, 그리고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그래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 가격이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원가의 구성은 이 관세 등은 가산하고 매입 할인 등은 차감한 구입 가격이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하는 것도 한번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원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입 가격 기본에 원가 지금 가서 유형산을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르는 데까지 자, 발생한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데 관련된 것도 원가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 규정에서는 하나 주의할 건 먼저 종업원 급여가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가 있는데, 그러면 종업원 급여는 대표적인 손익 항목인 비용 항목이거든요. 하지만은 유형 자산은 자, 물론 실체가 있는 증거리가 자, 형태가 있는 자산이었죠. 그러므로 이 종업원 급여도 일반인 급여가 아니라 건물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건물을 건설 또는 자, 신축 건축하는 건물을 건설하는데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가 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에 지금 항상 자, 우리가 유형산의 매입이라든가 건설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종업원 급여가 자, 원가의 구성이 되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르는 데 관련된 거니까 자, 설치 장소 준비 원가라든가 최초 운송 취급 원가라든가 설치 원가 등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자, 기계 등을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한번 운전해 봐야겠죠. 시운전비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도 자, 당연히 원가로 구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항목들을 다 기억하면 좋지만은 정상적 유형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르는 데까지 관련된 원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종업원 급여라든가 시운전비, 수수료 등도 구분하면서 정리하되, 역으로 말하면은 이 원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자, 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영어를 좀 쓰지만은 new 새로운 개념 가서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된 원가가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 발생한 원가가 있고, 새로운 고객을 자, 확충 또는 자, 우리가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소요된 원가가 있겠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 이런 데는 직접적인 의미가 되니까 자, 일반 간접적인 원가는 당연히
원가로 구성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요된 원가는 유형산의 원가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정사산 원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역으로 이런 부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가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원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원가의 측정, 당연한데 원가의 측정을 한번 보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의 지금까 유형, 형태죠. 자, 이런 유형,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한번 측정해 보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또 시험에 유용성이 많은 게 건물 신축. 자,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 둘로 구분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건물을 자, 신축할 경우인데 취득인데 기존 건물 그래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가 있겠다. 철거할 경우가 있고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가 있겠다. 이럴 경우에 철거다 보면은 철거에 따른 돈 들어가죠. 철거 비용이 있을 텐데 철거 비용에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당기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기존 건물인 땅을 취득 철거할 경우에 이 철거 비용은 정지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원가에 가산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토지 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더라. 차이점이죠. 그런데 자, 철거하다 보면은 폐자재, 철근 등이 나오죠. 이런 폐자재를 팔다 보면 돈이 생기죠. 그래서 폐자재 처분 대가가 있는데 그 처분 대가는 서로 회계는 대응적 의미가 강하니까 철거 비용을 당기 손익에 자, 우리가 처리듯이 그럼 폐자재 처분 대가는 당기 손익으로 역시 수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인 땅을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에 자, 철거 비용은 정지비. 그래서 제가 정지비 성격이라고 그랬죠. 정지비. 그러면 정지비는 땅을 고르는 비용을 말하거든요. 정지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를 정자, 땅지자, 땅을 고르는 비용을 정지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땅을 깨끗이 고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지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토지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자재 처분 대가는 당연히 토지원가에서 차감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면서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 폐자재 처분 대가는 토지원가에서 차감해서 처리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뭐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용진금을 철거할 경우냐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 철거할 경우는 구분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인 문제 3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페이지 256페이지. 자, 3번 확인 문제를 보고 한번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서울은 공장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인 땅을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 기존 건물을 자 16년 11월 달에 완공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소요된 원가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원가가 얼마로 계산이 돼야 될까? 그러면은 이 3번 확인 문제는 기존 건물인 땅을 취득했죠. 그러기 때문에 자, 이 2번의 확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해서 철거했죠. 이럴 경우에 토지 원가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나 될까? 토지 계상할 금액. 자, 그러면 첫째, 토지 및 건물 가격 나오죠. 자, 그러면 토지하고 구건물 가격 역시 철거가 되니까 기존 건물 취득했던 건물과 토지 가격 당연히 토지 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3천만 원. 토지 원가의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저는 취득세가 나오죠.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 관련된 관세 등의 제세공과죠. 취득세는 포함이 되죠. 그래서 200만 원 포함.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나왔죠. 20만 원. 전문가 지급한 수수료도 자, 원가로 구성이 되죠. 전문가 지급했던 수수료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구입계 관련된 소유권 조사 비용이 되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련된 원가죠. 그래서 포함이 돼야겠죠. 50만 원. 50만 원. 다음에 기존 건물의 철거를 위한 인건비가 있죠. 기존 건물 철거된 인건비는 철거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철거 비용은 토지원가의 가산 100만 원이 되겠다. 다음에 새로운 건물의 건설원가. 새로운 건물을 지금까 자, 건설했다는 원가는 건물 원가가 되겠죠. 지금 토지 원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처분 대금이 나오죠. 자, 40만 원. 40만 원. 이런 폐절 처분대까지 여기서는 자, 차감한 금액이 토지 원가에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폐절 처분 대가는 토지 원가에서 차감해서 토지 원가가 결정이 되어져서 3,330만 원이 되겠다. 말이 토지 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자주 보이는 게 자, 기존 건물을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니까 이 철거 비용과 폐절 처분 대가를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으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든가 증여 등에 의한 무상 취득. 그럼 무상 취득할 경우에 자, 원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원가로 측정이면 현물 출자라든가 증여 등에 의한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치로 측정이 된다. 공정가치.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사는 원가로 측정이 되는데 이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 증여 등에 의한 무상 취득은 공정가치로 측정이 되어지는 거, 이런 걸 구분하시면 돼요. 계산형보다 지문형이 유형이 많으니까. 자, 다음 세 번째로 국공채를 수반한 취득이 있습니다. 국채라든가 공채. 자, 뭐 국공채를 수반해서 자, 유형사는 취득을 했을 때는 이 국공채 매입가액이 있습니다. 국공채 매입 금액이 있는데 국공채는 장기성 채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는 현재 가치 평가가 되니까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국공채 이럴 때 매입 금액과 자, 국공채의 현재 가치 평가 금액에 차액이 생기죠. 이제 상당히 이 차액에 대해서는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도 현 평가금도 아니고 매입 금액과 자, 국공채 현의 평가 금액을 정을 차액에 대해서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에 따른 유형산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자, 이 외부에서 원가에 있습니까? 이건 취득해 오니까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자, 측정이 됩니다. 그 원가로 측정이 되는데 그 원가가 현금 가격 상당액을 원가로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외부에서 구입을 함에 있어서 장기 후불 조건, 자, 장기 후불 조건, 나중에 자,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할 수 있죠. 자, 이럴 경우 장기 후불 조건도 외부에서 취득한 의미가 되니까 현금 가격 상당액이 될 텐데 나중에 지불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원가로 측정이 될 때는 현재 가치 평가, 현재 가치 금액, 이자 상당을 제한 자, 현재 가치 금액이 자, 현금 가격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현재 가치 금액을 장기 후불 조건에 대한 평가 금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평가 우리가 전 시간에 정리해봤지만 전 과정에서 있을 때 자, 이런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금액에 대한 차익이 생기죠. 그 차익에 대해서는 현저시 할인 차금 평가형 처리했다가 이자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로 이루어지는 거 장기 후불. 후불은 일시에 주는 조건이 있고 나눠주는 연금이 있는데 그래서 장기 후불 조건도 연금에서 연불 조건도 같이 현재 평가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자, 자가건설에 따른 자, 우리가 취득했다는 외부에 따른 취득으로 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괄 구입, 토지나 건물 등을 일괄 구입해서 취득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일괄 구입한 취득에 있어서는 일괄 구입 가격을 토지, 건물 등으로 구분해서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자, 비교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개별 자산의 원가로 측정이 된다. 그래서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포인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과정들은 또 다음 과정 때는 제가 이걸 좀 더 회계처리 직전은 먼저 규정 자체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면서 현물 출자 등은 공정가치, 국공채를 수반해서 취득할 때는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의 차액을 원가에 반영한다. 외부에서 구입할 때는 현금 가격 상당액인데 장기 후불 조건인 경우도 역시 현재 가치 금액이 상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일괄 구입에서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 개별은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유형자산의 원가 측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교환이거든요. 교환한 취득을 한번 확인해 보죠. 교환. 자, 그러면 유형자산을 자, 소유의 유형자산을 다른 자, 기업의 유형자산과 교환해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죠. 교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자, 교재의 흐름대로 둘로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 교환에 있어서는 상업적 실질을 따집니다. 상업적 실질을 따진다. 실질. 그러면 상업적 실질을 따지는데 상업적 실질이 뭐냐? 자, 교재 260페이지 상단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업적 실질을 따져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 없는 경우죠. 결여된 경우하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다 그 말.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한 취득이 나오면은 상업적 실질이 결의된 경우냐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의미는 이 교환에 의한 자, 취득 원가를 자, 결정을 할 때 원가를 쓰는데 상업적 실질이 결의된 경우에 대해서는 장부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상업세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결정이 된다.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처실이 결의된 경우에 대해서는 장부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경우는 공정가치로 결정이 되는데 그럼 교환하다 보면은 제공한 자산이 있고 제공받은 자산이 있겠죠. 서로 바꾸는 거니까 이랬을 때 장부 금액도 제공한 자산의 장부로 결정이 되고 있는 경우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공한 자산을 굳이 말하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하는데 제공받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욱더 명백한 경우라면 제공받은 즉 취득한 공정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1순위로 본다. 근데 취득한 공정가치가 명백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그런데 이 공정가치를 실행이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장부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항상 1순위가 중요하니까 1순위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한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서로 교환하다 보면은 그 교환한 자산 간의 자산가치 때문에 동등가치로만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수수를 반영은 되는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수수액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주고받는 것을 현금 수수액이라고 그러죠. 현금 수수액을 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금 수수액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럼 반영한다는 말은 현금 수수액을 장부 금액에 가감하고 공정가치에 가감해서 원가로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현금을 반영, 가감하는데 다시 확인하겠지만은 이 장부 금액 공정가치에 더하고 이렇게 차감하게 되는데 더한 경우는 추가로 지급을 했을 때는 더하고 자 추가로 받았을 때는 차감이 되는데 이 경우는 회계 원리의 기본을 알면 자 지급액은 더하고 수취액은 차감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바로 분계장 하겠지만 현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건 현금이 나가니까 현금이 대변이죠. 그러면 차변의 원가 결정이니까 대변이 는 만큼 차변도 늘어야죠.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고 현금을 추가로 수취하면 차변이 현금이죠. 차변의 원가 측정이 이루어지니까 같으니까 반비례죠. 그만큼 차감해야 원가 측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액은 더하고 수취액은 차감해서 원가 측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호적인 결여와 있는 경우를 좀 확인 한번 해봤죠. 그런데 이제 결여와 있는 경우 때는 교환에 따른 손익. 그럼 교환 손익을 자, 다른 말로 처분 손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그럼 교환 손익, 처분 손익이 있어서 결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 교환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환 손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있는 경우는 교환 손익을 인식을 하니까 그 교환 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냐?
공정가치로 측정어져 있는 경우는 공정가치하고 유형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에 의해서 교환손익을 인식하는 거면서 장부금액에 비해서 공정가치가 크다면 그만큼이 이익이 되고 공정가치 작은 그만큼 손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실이 있는 경우는 교환손익 인식하는데 그 교환손익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교환손익을 우리가 인식해서 계산 과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교환에 따른 유형산에 대한 원가 측정의 규정인데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오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규정 자체를 명확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 문제 7번을 봐보죠. 확인 문제 7번. 자, 확인 문제 7번의 1번부터. 두 개 다 해보죠. 7번에 1번을 봐보자. 자, 그랬을 때, 서울에 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5만 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20만 원이다. 장부금액 20만 원짜리였고, 차이금액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상업시 있는 경우, 결여된 경우를 한번 구분해서 회계처럼 한번 해봐라 그랬죠. 그러면 교환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물어보는 회사 어느 회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서울회사. 서울회사가 기계장치를 지금까 취득을 했는데 상대방은 모르죠. 그래서 서울회사하고 서울 A라면 B B회사로부터 했는데 A회사가 제공한 것은 토지를 A회사는 토지를 제공했고 B회사에 기계를 받아왔죠. 기계를 받아왔다. 이럴 경우에 지금 물음이 서울회사 입장이죠. 서울회사 회계처리니까 그때 토지에 공정가치 그래서 토지의 장부금액을 보니까 22만 5천 원이고 공정가치는 20만 원이다. 2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 기계 공정가치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25만 원 주어졌다. 25만 원. 그래서 토지의 공정가치 20만 원이고 기계 공정 25만 원이니까 공정가치 차이 금액을 서울이 5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지급했죠? 이럴 경우에 상업시 있는 경우하고 결여된 경우를 한번 구분해서 보면 먼저 상업시 결여된 경우 이 예제로 결여된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기계를 교환에 취득했는데 이때 기계의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될까? 그럴 때 제공한 사람의 장부 금액으로 하는데 현금수를 반영하죠. 그럼 제공한 자산은 토지고 취득한 건 기계죠. 지금 서울회사 입장이니까 물어보는 지금 물음이 서울회사의 회계처리입니다. 서울회사. 그러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은 22만 5천 원이 되겠다. 5천 원. 금액에 현금수를 반영하는데 서울이 기계장치를 교환했다는 대가로 5만 원 지급했죠. 지급했으니까 플러스 5만 원. 그래서 토지를 제공, 기계를 취득하면 교환하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 원가는 2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럼 이제 회계처리를 보면은 토지는 장부금액 22만 5천 원. 다른
현금으로 5만 원 지급했죠. 자, 이런 회계 처리가 결의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제는 상업시 있는 경우를 봐보죠. 그럼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회계 처리는 토지 제공하고 자, 기계를 교환해 왔는데 그 기계에 대한 자,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될까? 자, 그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하죠? 자,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20만 원 주어졌죠? 자, 근데 이 단서가 취득원서 명백하다는 단서가 없죠? 그러면은 제공한 공정가치 이하니까 20만 원 현금 수수료를 반영하죠? 그래서 지급액에 대해서 5만 원. 자, 더. 그래서 사업 결의된 경우는 27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25만 원이 되겠다. 25만 원. 자, 그래서 자, 기계장치에 자, 사업체 있는 경우에 취득 원가는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계처리를 보면은 토지 22만 5천 원. 자, 현금 5만 원. 자, 그래서 자,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자, 붕괴 논리에 차변과 대변 금액은 일치해야 되는데 차변은 25만 원, 대변 27만 5천 원이니까 2만 5천 원. 자, 차변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차변의 차이 난 것을 자, 이 토지에 따른 교환 손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환 손실이 2만 5천 원이 당기 손익의 비용 항목이 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대로 상업시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환 손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자, 나타났죠? 그럼 2만 5천 원을 붕괴가 아닌 단순하게 2만 5천 원 어떻게 구할까? 제공한 자산의 자, 장부금액 22만 5천 원. 재원의 공정가치가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5천 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고 20만 원 공정가치다 그 말. 그 공정가치의 차액이 2만 5천 원이죠? 2만 5천 원이 교환 손익이 되는데 장부금에서 공정가치가 더 작죠? 그 차이 난 금만큼은 손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붕괴 과정을 통하면 잡는데 시간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붕괴하면서 답을 찾으지만은 물으면 교환 손익만 물어봤다면 단순히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할 줄만 알면 교환 손익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교환했다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향후에 그런 예상 문제라든가 또는 기출 문제도 확인하겠지만은 이 예제 결의된 경우하고 있는 이 예제 확인 문제 1번은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걸 바탕을 둬서 응용해 가니까. 자, 그래서 확인 문제는요 여러분이 기본 예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한 게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정리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렸죠. 앞으로 더 심화해 가겠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정리. 자, 다음에 이제는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유형산을 취득했을 때는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딱 말하면 돼요.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이연수익법이 있고 차감개정법.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인정하니까 정부 보조금에 의한 취득했을 때는 이연수익법. 이연수익은 부채로 처리하는 방법과 차감개정은 평가개정. 그래서 부채 처리는 평가개정을 처리하는 두 가지 모두 인정하니까 보조금에 의한 취득했다고 했지만 이연수익법, 차감개정법 두 가지가 있고 나면 구분 한번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원가, 자,
원가 측정이 큰 틀에서 상당히 유형이 많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하나씩 파악하면서 계산형도 계산하면 지문형의 유용성이 많으니까 그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가 측정 위주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지. 다음 시간은 후속 측정 감가상각을 가지고 뵙도록 하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